안녕하십니까. 이번 인문학 특강을 맡게 된 3학년 1반 하지윤입니다. 먼저 인문학 특강을 시작하기 전 창의적이고 독특한 광고 두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졸린 듯한 눈입니다. 이 광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눈두덩이에는 자동차가, 눈 밑에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광고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졸음을 뜻하기 위해 눈을 사용하여 눈이 감기면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총을 들고 있는 이 사진,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포스터는 기둥에 붙이게 되면 의미가 색달라지는 창의적인 광고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총을 겨누는 자신에게 총이 겨눠지는 이 광고는 전쟁을 반대하는 광고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창의적인 광고입니다. 이 두 광고 모두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 모두 원래 천재적이고 독특한 사람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창의성을 깨우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책 인지니어스인데요. 이 인지니어스는 누구에게나 창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께 창의성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이 창의력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책의 저자 티나 시니그가 말한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플레이밍입니다. 5에 5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어떤 두 숫자를 합하면 10이 나오나요? 첫 번째 질문에는 오직 10이라는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음수와 분수를 비롯해 무한한 답이 나오죠. 이 두 질문의 차이는 바로 리플레이밍, 틀짓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질문의 프레임을 변경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은 가능한 해결책의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리플레이밍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넷플릭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는 우표로 DVD를 배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잘 회수되지 않는 DVD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이때 넷플릭스는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광대역 통신망이 급속하게 보급되는 점,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면 TV를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 한 번에 다수에게 스트리밍하면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점들을 생각해냅니다. 넷플릭스는 빠르게 성장해 넷플릭스만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리플레이밍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밍 사업으로 성장하게 되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리플레이밍이란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왜? 라는 물음표를 달고 재정의를 내려보는 것이죠. 리플레이밍은 주변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왜? 라고 시작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리플레이밍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은 여러분께 닥친 문제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한 접근법을 창출할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제약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제한적이고 많은 제약이 있을 때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제약을 창의성에 불을 붙이는 촉매제라고 합니다. 시간 제약은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제를 연구하고 제출하기까지의 시간적 제약과 그러한 제약이 주는 압박감이 오히려 사람들을 창의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동성고 학생들의 생활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소서 대회를 위해 자소서 쓰기에 기한을 2주를 주더라도 학생들은 창조적 미루기 후 시간이 불과 2, 3일이 남았을 때 압박감 속에서 자소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 저자는 짧은 시간의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내어주었을 때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제약뿐만 아니라 자원적 제약이 있습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의 달 비행 동안 기내에서 치명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기 정화 시스템이 손상을 입게 되었죠. 미 우주항공국 통제본부에서는 우주선 안에만 존재하는 자원들을 가지고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우주 비행사들이 만들어낼 정도의 정확한 설계를 보내 3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대단히 높은 압박감과 크게 강화된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저 높은 압박감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도 포커스가 정확해야 하고 모든 초점을 놓여진 문제에 둬야 한다는 점을 기반에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포지셔닝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부제를 단 이 포지셔닝은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해결책 발견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이 무언가가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태도를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은 단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랜디 주커버그는 팀의 부서명을 고객 마케팅에서 창조적 마케팅으로 바꾸었다고 팀원들에게 알립니다. 팀원들은 자신을 회사의 창조적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사실 회사의 어느 누구도 부서명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팀은 공간을 재조직하고 그들의 창조적 업적을 보여줄 미디어 정시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팀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고 새롭게 정의된 역할을 반영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명칭의 변화가 그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라는 명시적 허락을 제공한 것이죠. 결국 자신을 창조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낼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자신을 단지 남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부지런한 일벌로 정의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역할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포지셔닝 속에서 마음가짐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창조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단어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듯 자신의 마음속 자신에 대한 단어를 키워드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 펼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자는 관찰,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게임으로 인식하여 보상과 피드백을 즉각 나타내는 게임화, 아이디어를 타가수분하는 방법들이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창의성을 나타내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도 천재들만 지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성 건화들 모두가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며 인문학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는 네모다!